팩트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바꾸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택대에서는 로비 윌리엄스가 거의 리드 보컬을 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이 아니고요. 택대 노래 중에 이제 I Found Heaven 여기 영화에서 나오죠. 이거는 게리 발로우랑 같이 리드 보컬을 했고 그리고 Everything Changes, Could It Be Magic 이런 곡들에서 이미 리드 보컬을 했어요. 그리고 Light My Fire 이거는 원래 원곡이 이제 다른 사람이 부른 곡인데 이제 커버 버전이죠. 그 녹음실에서 이제 노래 못 불러가지고 이제 게리 발로우로 교체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로비 윌리엄스가 기꺼이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음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못 부르겠다. 왜냐 이전에 리드 보컬을 이미 했었거든요. 했었기 때문에 택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비 윌리엄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라이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감독이 침팬지랑 원숭이는 어때? 하는데 바로 맞다. 그게 맞다. 라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자기 비하의 유머로 사랑받는 슈퍼스타고 그런 어떤 원숭이적인 측면, 침팬지적인 측면이 나에게 있어서 그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대 시절의 로비 윌리엄스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마약 문제도 있었고 슈퍼스타로서의 어떤 고뇌도 있었고 약간 소외된 것도 많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엄청나게 완전히 소외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어떤 말썽꾼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것은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활동할 때 게리 발로우가 유명했던 것은 맞지만 인기 투표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로비가 거의 1위였어요. 그렇죠. 소외되거나 이런 적 없고 택대시 좀 반듯한 이미지거든요. 여기서도 이 매니저가 계속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하려고 편집도 신경 쓰고 이러잖아요. 다 반듯한 이미지인데 로비만 악동인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듣는 막내 이미지. 게다가 또 그 인상도 되게 개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꽤 많았어요. 이 영화는 방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대한 쇼맨을 감독했던 그 마이클 그레시 감독이 위대한 쇼맨을 처음에 만들 당시에 휴잭맨을 섭외할 수가 없었어요.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음악부터 들려주고 우리 이런 뮤지컬 영화를 하려고 그래. 원래는 처음에 개발할 때 뮤지컬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뮤지컬 영화로 바꾸면서 막 곡이 들어오고 막 정신없을 때예요. 휴잭맨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이 음악도 지금 난 안 들어오고 별로야. 그랬더니 이 마이클 그레이시가 로비 윌리엄스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휴잭맨이 로비 윌리엄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로비 윌리엄스한테 전화해서 휴잭맨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 음악 다 들려주고 그때 로비 윌리엄스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휴잭맨한테 보내요. 이게 자기 인터뷰에서 다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 영상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쇼맨 음악을 막 극찬하면서 나를 캐스팅해주면 내가 지금 1년째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나 그거 한다. 그 정도로 음악 끝내준다. 그 반업력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랑 차 마시다가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너 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휴잭맨한테. 휴잭맨이 귀가 펄랑펄랑해서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위대한 쇼맨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이클 그레시 감독이 로비 윌리엄스가 말을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도 인상이. 근데 말을 굉장히 평소에도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 나온 나레이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 영화를 구상하고 로비 윌리엄스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녹음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나레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때 녹음을 그대로 쓰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1년 반 동안 녹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숭이라고 생각해요?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때 나온 것들 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게 좀 슬퍼요. 최근에 뭐였더라? 얼스라는 어떤 곡에서 환경과 관련된 곡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타들이 막 부른 곡이 있었거든요. 참여해서 첫 구절을 저스틴 비버가 불렀어요. 저스틴 비버가 그 가사가 그거예요.
안녕 나는 개코 원숭이야. 나는 인간과 조금 닮긴 했지만 발달은 덜 됐어. 이런 가사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그건 되게 밝은 노래예요.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기랑은 이미지가 다르지만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로비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휘둘리면서 연예계 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원숭이라고 칭하는 게 좀 서글픈 기분이 좀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감독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침팬지 원숭이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공감, 즉 고통받는 동물을 지켜보는 것.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영화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하지만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뭔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하는 감정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동물의 외피를 입은 슈퍼스타가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에서 관객들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이 감독이 했더라고요. 이제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쓴 글의 이제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스타라는 존재가 비교하자면 약간 유패된 패러다이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안에는 패러다이스예요. 안에는. 근데 유패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패러다이스를 패러다이스처럼 실제로 보잖아요. 나는 가다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스타라는 대상을. 하지만 유패된 패러다이스 속에서 사실 스타라는 존재는 그 속내는 어떻게 보면 골마 썩어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마치 동물 보듯이 그죠?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그거 여쭤봤잖아요. 이게 침팬지를 모르겠다. 손들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진화라는 대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영화에 나온 거예요. 자기는 유명해진 나이에서 삶이 멈춰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15살이다. 거기서 멈춰서 진화하지 못했다. 이 진화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쌓은 자기 혐오나 그런 자학들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자신과 화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외형만 어른으로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원숭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원숭이기도 하지만 남들만큼 진화하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착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극부론이기도 해요. 저는 그거를 먼저 상당히 빨리 포착한 편이어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싫은 분들은 진짜 극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평단에서도 평이 좀 갈려요. 대체적으로는 호예요. 로튼토마토에서 그 깐깐한 양반들이 88%를 줬으니까요. 엄청 높은 거죠, 사실. 예. 그런데 관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영화가 그런 지점에서 완벽하게 설득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어떤 영상에서 그 데이비드 피처 감독이 어떤 관객이랑 말싸움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좀 자주 그래요. 어떤 관객이 영화가 되게 난해하다, 추상적이다 이러고 따지고 물고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이 그랬어요. 요즘 관객들은 100% 영화가 설명해주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영화는 추상적인 것들이 훨씬 많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끌고 가는 것들이 훨씬 많고 시네마라는 그 정의를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책도 쓰고 뭐 번역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사람들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명시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요구들을 다 받아가지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후져져요. 그리고 주석 두렁두렁 달린 게 얼마나 보기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뭐 세 줄 요약 좀 이런 세대긴 하지만 좀 성의껏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저는 요 정도 표현 방식이면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효하지 못했다면 우회해서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우회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을 놔두고 빙 둘러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 아, 나 원숭이가 싫어. 원숭이가 개그혐 이러면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아주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꼬맹이들, 애기들, 그렇죠. 6살, 7살짜리 애기들이 막 쌍욕을 해요. 온갖 쌍욕을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 침 뱉고 차에 침 뱉고 이러거든요. 정말 가슴 아팠던 평이 뭐였냐면 영화를 끝까지 제대로 안 봐주세요. 안 봐주시고 평에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 극혐 이러고 1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도 침팬지 좀 극혐이어서 나는 1점 이런 속이 너무 상해요. 그냥 좀 아쉽죠. 일단 그렇게 저렇게 했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생략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또 이제 음악적으로 이 노래가 나왔네 싶은 노래가 하나 뭐였냐면은 It's Only Us라는 노래입니다. It's Only Us 하는 노래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 굉장히 히트곡인데 이게 게임 음악이에요. 그 피파. 네, 피파 2000. 피파 2000 게임 음악. 근데 여러분들 영화 처음 보시면은요, 이제 원숭이가 갑자기 애기 원숭이가 등장하듯이 축구를 하죠.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2년이고요. 스토크온트렌트, 로빈 윌리엄스 고향입니다. 스토크시티라는 축구팀이고 포트베일이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크시티에는 배준호 선수가 뛰고 있죠. 저랑 같은 배씨입니다. 포트베일의 주장 로버트 윌리엄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트베일 관련해서 이 피파 2000이랑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 올리어스 그 노래 뭐냐면 피파 2000이 발매될 때 피파 측에서 로비 윌리엄스한테 주제가를 부탁한 거예요. 게임 주제가. 근데 로비 윌리엄스가 싫다. 안 해. 피파가 또 부탁했죠. 좀 해줘요. 로비 윌리엄스가 조건을 겁니다. 오케이 좋다. 첫 번째 내가 서포트하는 팀 포트베일 FC가 게임 속에 나오게 하라. 그런데 축구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다 1부 리그만 나옵니다. 포트베일 FC는 그 당시에 3부 리그였고요. 지금 4부 리그 팀. 강팀이 아니에요. 하부 리그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포트베일 FC를 게임에 구현을 해줍니다. 두 번째, 로비 윌리엄스가 나오게 하라. 그래서 오프닝을 보면 로비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피파가 오케이 해가지고요. 피파 2000에 포트베일 FC가 특별히 실리고 로비 윌리엄스가 나오는 조건으로 이스오니어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로비 윌리엄스의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구성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 이게 피파랑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대부분의 노래는 로비 윌리엄스가 부르지 않았고 아담 터커라는 가수가 불렀거든요. 그걸 이제 재연해서 불렀다시피 불렀는데 그 가수의 보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프리실라는 엘비스 프레슬리 부인이고요. 최근에 프리실라 그 부인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번역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엘비스 측에서 노래를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오리지널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살벌하게 많은 엘비스 모창 가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살벌하게 많아요. 그 가수들을 이 부른 거를 모아서 합성을 해버렸어요. 엘비소 네, 그게 진짜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런 식으로 작업한 줄 알았어. 왜냐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톤이 똑같고 또 그 어린 시절에
부른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이 불렀다고 하고 뭐 섞여 있고 로비가 부른 곡도 있어요. 몇 곡에서 불렀습니다. 진짜. 예, 여기서 제가 찾기로는 뭐 락 DJ 로비가 불렀고 휠이랑 맨 끝에 나온 그 포비든 워드 이 크레딧 올라갈 때 엔딩 타이틀로 올라갈 때 나오는. 예, 그 곡은 원래 없는 곡이고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쓴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로비 윌리엄스 음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뭐 사진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자막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늘어나니까 영화 끝났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첫 소절부터 번역을 하는데 제가 원래 그런 풍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포크나 컨트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풍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멋있고 예뻐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이제 일단 이 노래가요. 그 골든글로브 최우수 오리지널곡 후보에 올랐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오리지널곡 후보에 올랐는데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됐느냐?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리지널곡 후보에 오르려면 규칙이 있어요. 지켜야 될 뭐냐면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하며 기존 노래의 소재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이 노래는 기존 노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노래를 샘플링했냐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짐 크로치의 I Got a Name 이라는 곡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짐 크로치의 I Got a Name은 이제 퀸틴 타란티노의 엄청나게 히트한 영화 D is Silent로 유명한 장고에 나오죠. 장고. I got a name, I got a song. 그 노래가 샘플링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포크 컨트리 계열이고 일단은 또 그 갖고 온 노래가 I got a name. 드디어 나는 내 이름을 찾았네. 내 이름을 가졌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로비 윌리엄스의 성장 과정과도 조금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의미심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공연이 네버스잖아요. 그 전설적인 네버스. 오아시스와 빼놓을 수 없는. 오아시스 오시라고 오아시스. 전 실력이 하트도 오아시스.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오아시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저희는 오아시스잖아요. 그런데 오아시스보다도 큰 규모였나요, 로비가? 이게 네버스가 영화 초반에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요. 로비 윌리엄스가 약간 성장한 뒤에 친구랑 맥주 때리면서 간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는 네버스 공연 홍보 빌보드입니다. 홍보 공연이에요. 1990년 6월 30일에 있었던 네버스 페스티벌, 네버스에서 열린 페스티벌. 이때 당시 헤드라이너는 핑크 플로이드였어요. 그거 홍보 간판이에요. 일부러 그거 걸어둔 거겠죠. 그리고 퀸의 마지막 오리지널 라인업 1986년에 오리지널 라인업으로 마지막 공연이 1986년에 네버스에서 있었는데 이때 12만 명 96년 방금 말씀하신 오아시스 네버스 공연이 이틀간 25만 명 기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비 윌리엄스가 여기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네버스 공연이 2003년 8월 3일에 있었는데 37만 5천 명 37만 5천 명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중 공연인데 제일 핵심은 그거죠. 영화에서 계속 이 네버스야말로 자신의 꿈의 종착지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꿈의 종착지가 아니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비가 왜 그토록 네버스를 원했을까? 아무래도 영국에서 이 네버스 공연이라는 거는 오아시스 다큐 같은 것들, 오아시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버스 공연은 슈퍼스타, 완전한 의미에서의 영국 최고의 슈퍼스타가 공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사실 무대입니다. 딱 두 개거든요.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그리고 네버스 공연 딱 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장을 찍는 의미가 있죠. 공연에서 그렇기 때문에 로비 윌리엄스도 이게 내 꿈의 최종 종착지고 이것만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영화에서 말하고 있죠. 아니다. 맞아요. 이게 다른 아티스트의 전경화와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아티스트들, 특히 뮤지션들의 다른 영화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거대한 공연을 목표로 가고 그 거대한 공연을 끝으로 완성이 돼요, 보통. 라이브 에이드. 예.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네버스 공연 자체가 이 영화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도 아니고요. 로비가 네버스를 왜 그렇게 원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로서의 욕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각적이고 집착적이고 병적인 인정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인정욕이 너무 필요한데 자기가 너무 싫고 자기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누구로부터 받는 인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콘서트의 끝판왕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영국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것 없는 끝판왕이라는 네버스에 올라가면 드디어 그때는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애써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드디어 평온에 이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 네버스가 로비한테는 최악의 지옥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다른 평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성공한 슈퍼스타의 부주부주한 자기연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성공한 스타의 자기연민이라기보다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혐오나 자기연민 중에 하나 같아요. 이 로비 윌리엄스한테는 그 인정욕의 지옥,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인정의 끝이 네버스였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풍부한 사람들은 뭐 반에서 몇 등 하는 것, 공부 몇 등 하는 것, 그리고 뭐 남이 보기에 내가 되게 옷을 잘 입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자기가 자기만의 감옥 같은 인정의 감옥을 만들어두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애써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뤄도 지옥 같은 거예요. 로비의 경우에. 네버스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막 숨을 헐떡이고 못해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스타의 칭얼거림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인정욕의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심지어는 로비가 처음 환청과 환각에 들은 순간이 언제였죠? 해적왕, 어릴 때 해적왕 공연을 하고 대기실에 들어가서요. 아버지가 없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캐치하지 않은 사람은 로비가 뭐 오디션을 볼 때도 매니저 앞에서 오디션을 볼 때도 자기를 혐오하는 자신을 나타나서 욕을 했었고 녹음할 때도 욕을 했었고 이미 어릴 때부터 나를 혐오하는 환각과 환청이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성공해서 마약 걸다가 환청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마약 때문에 얘를 괴롭히고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어릴 때부터 켜켜이 쌓여왔다라는 점을 알고 보면 더 로비에게 이입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슈퍼스타한테 어떻게 이입을 해요? 저희와 삶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다른 자기 연민이고 자기 인정욕의 지옥일 뿐이지 모두가 갖고 있는 지옥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음악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아기 원숭이가 아빠와 함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같이 부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딘 마틴, 세리 데이비스 주니어 같은 이런 어떤 당대 최고의 가수들의 얼굴이 보여주고요. 중간에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연장에 들어서기 전에 사진, 남자의 사진 3명의 사진을 봅니다. 그게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세리 데이비스 주니어예요. 이 셋이 딱 나오면은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렛팩입니다. 렛팩. 뭐요? 쥐새끼 무기. 렛팩. 이게 뭐냐면 이 렛팩이라는 걸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비공식 연예인 집단이에요. 그걸 그렇게 불렀어요. 예전에 과거에 1950년대 험프리 보가트의 아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로렌 바콜이라고. 로렌 바콜이 어느 날 남편하고 이 무리 집단하고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습니다. 술 더럽게 많이 마시고
집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진짜 쥐새끼들 같이 뭐 이래가지고 랩팩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멤버가 바로 이 세 명이고요. 여기에 험프리 보가트가 이제 1950년대 후반에 죽거든요. 그러면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방금 말씀드린 로렌 바쿠라고 약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랩팩의 또 수장이 됩니다. 최고의 보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랩팩이라는 멤버들의 어떤 삶, 정말 최고의 스타들만 이 랩팩 멤버 인정을 받았거든요. 여성 멤버도 있습니다. 네, 여성 멤버도 있고요.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삶을 꿈꾸면서 마이웨이를 불렀고 결국에는 어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마지막에 마이웨이를 또 이제 로열 앨버트 홀에서 부르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오리지널 로열 앨버트 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안 나옵니다. 네, 혼자 다 불러요. 마이웨이 그거는 완전히 영화적으로 창조된. 이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이라는 곳이 굉장히 락킹한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아무나 설 수 없는 공연이죠. 아 그래요? 네. 뭐 디노쇼하게 생겼던데. 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락 밴드들도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좀 조금 너무 나가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얘네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델 같은 가수. 아델은 이제 좋아하시는 오아시스의 갤러거가 할머니들이나 듣는 음악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델을 사랑합니다. 아델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그러셨다. 그런 아델이나 아니면 로비 윌리엄스는 왜냐면은 정말 이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뿌리를 둔 클래식 재즈 음악, 스윙 재즈 음악이 바탕에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정말로 대중음악 중에서는 조금은 좀 더 그런 음악이 또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품격 있는 음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들이 있죠. 예, 스윙을 굉장히 잘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공연한 게 2001년이에요. 거기서 마이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불렀고 아버지가 안 계셨고 DVD로도 있어요 그 공연.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네버스가 2003년이고요.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이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미를 장식하는 로열 앨버트 홀이 아니고 순서는 바뀌어 있는데 극중 뭐 설정으로 바꾼 거겠죠. 그 아버지와 마이웨이를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무대에 선 적은 있어요. 2017년에 더블린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을 같이 부른 적이 있고 2019년 라스베가스 앙코르장에서 프랭키 시나트라의 That's Life를 같이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종 아빠를 써먹긴 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그 로열 앨버트 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윙 음악이 로비 윌리엄스의 뿌리라는 거는 스윙, When You're Winning 이라는 앨범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곡들이 많은데 아주 관련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모자를 쓰고 있을 때 위에 노던 스컴이라는 노던 스컴 우리말로 하면 북부에서 온 인간 쓰레기 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윙 When You're Winning의 Not For City Limits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로비 윌리엄스 자작곡인데 여기 그 노래 가사예요. 가사에 나오는데 북부에서 온 인간 쓰레기 즉 로비 윌리엄스 자신을 의미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로비 윌리엄스가 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노던 스컵이라고 치시고 로비 윌리엄스라고 치시면은요 구글에 그 이미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비하적 유머로 사랑받은 슈퍼스타다.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되게 재밌게 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 집에서 약하다가 니콘한테 쫓겨나는 장면 있죠. 계단에서 떨어지는 장면. 거기 배경음악으로 깔린 게 Something Stupid라는 곡인데 그렇죠. 이건 원래 원곡도 프랭크 시나트라 곡이에요. NC 시나트라라고 그 딸이랑 같이 부른 곡이거든요. 뭐 가사 제가 예전에 뭐 하다 번역했었는데 이 가사가 뭐 반한 어떤 연인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사귀는 사람은 아니고 첫눈에 말해서 바에서 뭐 술을 마시고 뭐하고 하는데 I love you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걸 다 망쳐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가. 끝날 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4번인가 3번인가로 끝나요 그 곡도. 그런데 실제로 이 Something Stupid를 로비 윌리엄스가
니콜과 듀엣으로 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니콜 애플턴이 아니고 니콜 키드먼입니다. 니콜 키드먼과 앨범을 가지고 이거 되게 잘 됐어요. 이거 엄청 잘 된 곡인데 영화에서 이 곡이 뒤에서 깔리면서 그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I love you. 오마주처럼. 되게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음악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조작한 것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니콜 애플턴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올세이치의 멤버로서 베이비에서 만나는 걸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이저스 여기서는 할머니 장례식 때 나오는 로빈리언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초기곡 중에 하나죠. 그 곡을 홍보할 때 탑 오브 더 팝스라고 영국의 거의 국민 스포츠 같은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들은 다 나오는 그거에 출연했을 때 처음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콜 애플턴과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이제 She's the One이 드디어 히트를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다 솔로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She's the One은 사실 첫 히트곡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은 All Before I Die, Age Days, Angels, Let Me Entertain You 이 영화의 첫 곡, 공연에서 실제로 첫 곡으로 많이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페스티벌 장면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뭐 그 외에 히트곡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She's the One이 왜 중요하냐? 첫 1위입니다. 다른 곡들은 뭐 3위, 4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She's the One이 첫 1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고 니콜 애플턴이 올 센츄리의 네버 에버로 영국 신조 차트 1위를 하면서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비 윌리엄스가 그걸 보면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면서 옆방에 있는 갤러거 형제와의 운명적인 어떤 만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이것도 다 사실과 다릅니다. 뭐냐면은 네버 에버로 올 센츄 니콜 애플턴이 영국 신조 차트 1위를 했을 때 로비 윌리엄스는 이미 스타였습니다. 이미 솔로 히트곡이 여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오아시스 멤버들이랑 마약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오아시스로부터 뭔가 더 악동되기 수업을 받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악동되기 수업. 그리고 이미 친한 사이로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도 다 뭐랄까 이 로빌리언스가 느끼는 아까 말씀하신 결국 자기 인정 욕구와 열등감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인정 욕구와 열등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로빌리언스의 어떤 심리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꾼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나온 그 에버에버라는 곡이 실제로 1등감이 안 될 만한 곡이에요. 1등 했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 1등 하긴 했죠. 그냥 작가님 취향은 아닌 걸로 네. 저도 찾아 들어보진 않았는데 예.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그러니까 스파이스 걸스 이후에 이제 걸그룹 붐이 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그룹들이 가서 인기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 속내를 단도만 다 드러내지는 않았었지만 이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속내를 생각보다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드러내도 돼? 싶을 정도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 오아시스에 대한 선망이나 부러움, 질투 이런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유명하긴 했지만 갈등도 유명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걔네들을 선망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막 솔직하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 영화에서 로비의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내내 한 80% 내내 로비가 추구했던 것은 명성이고 인기잖아요.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로비의 얼굴과 가슴 스포트라이트가 언제 비추는가를 보셔야 돼요. 스포트라이트가 로비의 얼굴을 비출 때가 있고 가슴을 비출 때가 있어요. 그 첫 순간은 할머니가 로비를 씻길 때였죠. 거울로 이렇게 반사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처음에 빛을 싹 비췄는데 좋다고 웃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왔어. 그런데 끼익 조정해서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하고 가슴을 비춰주잖아요. 이 영화 통틀어서 가슴을 비추는 순간, 얼굴을 비추는 순간이 언제인지 엔차좀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또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얼굴을 비추는 순간은요, 로비가 명성이나 자기 인기, 인정욕에 취해서 그것들을 갈구하는 순간들의 대부분 얼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가슴은 진정한 자신을 위해 뭔가를 추구할 때 많이 비춰져요. 뭐 가이 챔버스랑 노래할 때 바닥에 누웠을 때도 가슴에 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명이 슥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연출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버스에서 자기 혐오의 끝까지 가서 자기 하나 남은 자기마저 다 죽이고 내 목숨까지 끊이려던 순간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도 가슴이에요. 그 덕에 목숨을 건지고 재활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추구해야 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자신과 화해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그 설원에서 연두마이 들고 울잖아요. 거기서 울었어. 저는 거기서 울었어요. 마이웨이 말고 거기서 울었는데 저 거기서부터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뭐지 커밍 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가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거리에선 연도나이와 거울을 팔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는 건 연도나이랑 거울이에요. 이거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면도나이가 거울은 뭐냐면 마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위에 가루 뿌려가지고 면도나로 착착착 해서 싹 빨아들이는. 그런데 또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는 것이기도 하고요. 면도날은 내 손목을 긋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은 나를 자학할 거리만 계속 준단 말이에요. 진정한 나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그 가슴을 비추는 순간부터 너무 슬퍼,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울게 돼. 또 재밌는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테이크댓이 결성이 돼서 게이 타겟, 게이를 중점적으로 타겟.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완전 사실이고요. 게이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로빌리언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었다. 뭐냐면 그 북부 출신이잖아요. 영국 북부 출신이라는 건 곧 다음 같은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마초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랐다와 거의 동력. 네, 빌리 엘리엇 같은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남자가 복싱을 해야지 무슨 지금 발레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로빌리언스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북부에서는 모두가 날이 서 있었고 너무나도 좀 뭐랄까 좀 숨막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게이클럽에서는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줬다. 그러면서 어떤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때의 경험 때문에 이제 로빌리언스가 기록이 있습니다. 에티튜드 잡지라고 아세요? 이게 게이 라이프스타일 잡지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 저기 손해자입니다. 저는 게이 친구들 많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 로빌리언스가 양성애자라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로 밝혀진 건 없고요. 어쨌든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이 표지에 4번이나 등장한 기록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때 당시에 세계관이 확장되는 듯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매니저가 진짜 거기 강탈이라가 계약을 한 건 맞아요. 여기서도 지가 강탈을 할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게이클럽에서의 경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는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사를 연예인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제가 연극 같이 하고 뮤지컬 같이 하고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좀 봤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했던 고민했던 지점들을 로비가 고민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셨나 봐요. 특히나 여기 나왔던 대사 중에 삶은 유명해진 나이에서 멈춰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5살이에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같이 봤던 분 중에 김도현 씨라고 그 프로듀스 101에서 유명했던 분 계세요. 미키미키라는 아이돌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연기하시거든요. 그분이 그
그 대사 하자마자 말씀드리자마자 너무 공감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으로 커가지고 그 세계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나이가 멈춰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은 뭐 연기를 배우겠다고 해외 유학도 가서 하시고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노력을 하세요. 그 틀을 깨려고.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유명해진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들보다 훨씬 자기 성찰을 세게 하지 않으면 그 틀을 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딱해요. 그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해져 버리면 그 틀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도 로비가 그러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뭐 괜찮아, 난 쓰레기인데 뭐 이러면서 괜히 먼저 막 세게 나가고 누가 나를 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욕해서 내가 먼저 나를 욕해놓으니까 그걸 방어 기제로 삼는 것 같아요.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내가 나를 못난 놈, 멍청한 놈, 나쁜 놈, 부족한 놈 포지션에 놓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방어 기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센 척, 욕먹어도 괜찮은 척. 이게 제가 막 유명한 분들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만나서 종종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인터넷에 그런 글들 자주 봐요. 어떤 연예인이 무슨 악플에 대처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면서 저분은 뭐 강철 멘탈이야, 뭐 저런 게 흔들리지 않아,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만난 분 중에 열이면 열 정도 그런 신의 소리 듣는 분들이 정신과 치료 안 받는 분은 없어요. 그냥 사람 때리면 아픈 거예요. 그게 뭐 강철 멘탈로 탕탕 튕겨낼 수 있는 부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계속 자기는 자기 안에 열망이 있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딴따라 DNA가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망을 표현하자니 겉으로는 너무 못난 놈이고 주변에서 뭐 이해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나마 제일 가까이서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는 사라졌어. 그 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커가면서 여러 그런 트라우마들이 섞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유명해지면, 더 인지도가 쌓이고, 더 인기가 많아지면 아버지가 날 사랑해줄까? 아버지가 날 인정해줄까? 내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해요. 내가 나를 욕하는 것을 방어 기제로 삼는 사람. 전 주변에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에 어렸을 때 한 부분이 그랬어요. 제가 저를 되게 못난 사람으로 깎아놓고 누구를 만나고 대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를 쟤 못난 놈 뭐라고 욕을 해도 상처를 덜 받거든요. 그런 과거가 좀 있어서 더 이게 와닿았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생의 어떤 지점들에서는 다들 그렇게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시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애고의 화신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딴따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딴따라라고 제가 번역한 표현이 카바레거든요. 카바레라는 표현이 뭐냐면 뭐 공연을 하는 이런 표현인데 뉘앙스만 따지면 덜 진지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장르를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자조적인 표현이거든요. 자조적이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묘하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방대, 딴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아티스트들도 많아요. 근데 로비도 좀 그런 유형 같아요. 그래 나 딴따라야. 근데 뭐 월드클래스 딴따라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싸이 씨나 뭐 박진영 씨나 이런 퍼포머들 그런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난번인가 지난번인가 그 월드컵 개막식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로비리언스가 공연했던 거 아시죠? 개막식만요. 그때 아시죠? 생방 중에 맞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혹시 각본인가 뭔가 했는데 진짜 즉흥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 어떤 바람한 기질은 여전히 물론 죽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둘이 같이 한 게 리안 갤러거 다큐멘터리를 같이. 우리 왜 맨날 그런 거 네, 그 주제랑 똑같아요. 보면 놀랍니다. 야, 오아시스도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게 그 주제입니다. 대박나니까 사람이 됐네가 사실 그 다큐멘터리 주제라고 술주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코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도 로비 윌리엄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라고 그러면 그런데 아까도 표현드렸듯이 그거 진짜 유패된 파라다이스 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굉장히 진짜 천국 같아 보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맞아. 말이냐고. 나는 심지어 돈도 없는데 그 소리가 왜 싫지?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뭐 그분의 자유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유패된 파라다이스 속에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저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욕하고 혐오하고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없지 않잖아요. 일단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비롯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있어요.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나를 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악플을 남기고 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만만한 이제 스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사실 또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로비 윌리엄스에게 스타가 된 이후부터 이 타인이라는 거울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거울을 통해 비춰본 내 자신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 각성의 순간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말로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결국에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타인은 지옥이기도 하지만 타인은 또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내 주변의 타인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이 처음에는 강렬한 욕망이었죠. 스타 되기의 욕망.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 되기의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이제 성공해서 방탕하게 노는 놈의 자기연민, 잘하지 못한 슈퍼스타의 중이병 이렇게 생각하면 영화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로비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지 않았어도 또 방탕하지 않았어도 자기 혐오로 자살 직전까지 갔을 것 같아요. 끝내 자기랑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다행히 자기랑 화해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막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애쓰고 오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된 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더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거거든요. 제가 번역한 영화 중에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좋은 영화죠. 예,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으로 태어나서 뭐 선수를 뭐 열 몇 차례를 갖고도 이렇게 제대로 돌아올 수 없는 얼굴이에요. 10살짜리인데 얼마나 학교에서 놀면 바뀌었어요. 처음 홈스쿨링을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이제 배척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또 엉엉 울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또 가뜩이나 그 연기 잘하는 줄리아 로버츠야. 엄마한테 엉엉 울어요. 엄마 나 못생겼어. 애들이 막 놀려. 엉엉 나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엄마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안 못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고 소리를 확 질러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안 못생겼어. 내 생각은 엄마라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안 중요해. 엄마라서 안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늘 그런 것 같아. 엄마 말이니까 안 중요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엄마라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엄마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제일 잘 알고 내가 널 제일 아끼니까. 그러니까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로비도 그냥 막 자기 혐오에 쩔어서 남들의 시선만을 생각하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이 꼴이 너는 남들의 시선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닌 척하지만 평생을 남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진실한 자기는 꼭 숨겨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이 가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에서 떠오른 것은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고 어머니인 거죠. 자기를 가치 있게 봐주는 소수의 한두 명. 이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 진실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포착을 못해서 이 영화가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잖아요. 이 평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점을 포착하지 못해서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걸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도 해요. 요즘엔 워낙에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내가 이걸 느꼈으니까 그 뒤에 수정될 수도 있는 것들 잘 안 바꾸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락 DJ를 부르는 장면. 그 영화가 그 곡이 테이크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건 로비 윌리엄스 노래죠. 로비 윌리엄스 노래고 그냥 테이크된 멤버들이랑 함께 부르는 것으로 묘사가 됐는데 일단 이게 리젠트 스트리트라고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거리입니다. 이게 왕실 소유예요. 기본적으로 왕실이 여기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 거의 원 테이크처럼 보이게 찍었잖아요. 원 테이크처럼 보이게 찍었는데 잘 보시면은 이 의상들이 1994년에 테이크댓이 비틀스의 메들리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입었던 의상 등등 해서 테이크댓이 입었던 어떤 의상들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젠트 스트리트 장면 촬영 허가를 얻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냥 왕실 표니까. 그래서 허가를 얻었어. 와! 여왕님이 돌아가셨네. 촬영 이틀 전에. 네. 그래서 상점주인 스태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일단 지급하고 여왕님의 죽음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이 처리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장면이 돈 제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엑스트라도 실제란 말이에요. 이 CG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작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보험이 커버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촬영에 관련한 모든 스텝을 다 섭외해놓고 엑스트라 다 섭외해놓고 이 상점들 닫는 것까지 보상 금액이며 뭐면 다 해놔서 예산을 해놨는데 촬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이렇게 세지. 이 영화 제작비가 1억 1천만 달러인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센 비용이냐면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2배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뮤지컬 영화 중에 예산이 어마어마했던 위키드 같은 영화, 그 영화가 1억 5천만이에요. 거의 위키드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스케일을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원숭이가 나온 예술 영화 아니에요.
위대한 쇼맨보다 위대한 쇼맨이 8천만 달러인가 그래요. 위대한 쇼맨보다도 훨씬 예산이 큰 영화예요. 엄청나게 큰 영화예요. 그래서 그런 평을 들을 때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영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 보이밴드라고 하잖아요. Take That이라는 밴드를 보이밴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해외에서는 보이밴드,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뭐 일본에서 영화인가요? 아니면 그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어떤 문화적 구상 그 자체를 아이돌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영어에서 쓰이는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샤이니를 아이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샤이니도 보이밴드죠.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이밴드라고 하고, 여성들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고, 이게 일단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보이밴드죠. 엔싱크도 보이밴드고, 이 테이크댓도 보이밴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아이돌로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로 번역을 하면 또 이질감이 들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밴드 하면은 너무 그렇죠. 굉장히 돼야 되잖아요. 밴드는 그냥 뭉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니코 애플턴의 팀도 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냥 걸그룹이란 말이에요. 걸그룹인데도 밴드라고 말을 걸그룹도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이밴드에서 솔로로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한다면은 뭐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또 해리 스타일스, 저스틴 팀벌레이크. 예, 저스틴 팀벌레이크. 공통점이 있죠. 뭔데요? 셋 다 그 그룹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요? 희한한 공통점.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외동입니다. 이 세 명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뭐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뭐 연기 쪽으로도 시청을 넓혀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 세 명의 입지 같은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로비 윌리엄스는요, 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그 음악바에 다녔는데, 그 음악바가 좀 알바를 했는데, 거기가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당대 음악 평론가들 음악을 들었던 음악바였어요. 진짜 유명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강원 선생님, 이무영 선생님 등등해서. 그래서 음반사 직원들도 많이 거기 왔었어요. 저는 이제 알바생이었고요, 대학생이었고. 그런데 거기 EMI 코리아의 직원분들도 왔거든요. EMI 코리아는 로비 윌리엄스의 당시 소속사죠. 테이크댓과 로비 윌리엄스는 EMI의 미스테리였습니다. EMI 코리아. 왜요? 멜로디 좋아. 특히 부담도 없어. 영국에서 지금 장난 아니야. 최고야. 영국판 유럽이죠, 사실. 유럽에서. 노래 냈다 하면 1위야, 지금. 그죠? 모든 게 조건이 많이 떨어지나. 한국에서는 많이 안 나와. 그랬어요? 네. 이유가 분석이 안 돼. 제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진짜 EMI 코리아 직원들의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 어떤 특히 한국에서는 조금 약세여서 점이 있지만 로비 윌리엄스는 적어도 영국을 포함한 EU라고 우리가 합시다. 이제 갈라졌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압도적인 메가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해리 스타일스는 영국, 미국을 포함한 훨씬 더, 물론 경력은 훨씬 짧죠. 훨씬 짧은데 미국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히트곡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빌보드 히트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입지로 봤을 때, 그런데 요즘에는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항상 어디시거든요. 그래, 우리만. 그때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저스틴 팀벌레이크 경찰이 잡았는데. 진짜요? 경찰 뭐였다고? 몰랐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한때 진짜 전 세계를 호령했고, 뭐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추억의 스타가. 요즘에는 뭐 그래도 해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뭐 젊으니까 아직 압도적이죠. 뭐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해리 스타일스 신곡가 나왔는데, 제가 스포티파이에서 늘 그 신곡 같은 것들 순위 이런 거 보고 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이 사람 앨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워낙 잘 나가는. 여성은 테일러 스위프트, 솔로만 하시면 남성은 해리 스타일스 같아요. 아, 그 정도 입지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굳이 남녀를 나누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니죠. 남녀가 통틀어서 왕이니까 왕. 그 해리 스타일스가 브루노 마스 이런 사람보다도 아, 브루노 마스 강력하다. 내가 지금 최근에 히트곡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아파트는 지금도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에 있습니다. 지금도 발매된 지 그렇게 오래돼요. 탑10이 있다고요? 네, 탑10 안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 K-팝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 BTS도 넘었어요. 우리 딸 7살인데 아직도 부르거든요. 아, 미치겠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뮤지컬 영화로서의 되게 엔터테이닝하고 자본을 뻥뻥 써가면서 한 큰 영화인 건 확실하지만 뮤지컬적인 서사도 좋고 조크박스 뮤지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영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드센 가면을 써서라도 나를 애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증명하는 것, 아니, 진짜 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초라한 나를 비호하지 않는 것. 대부분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는 초라하거든요. 아주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기 돌아보면 초라해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 초라한 나를 비호했던 나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평온에 이르는 것. 그게 뭐 완벽하게 평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이룰 수 있으면 부처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시도라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눈으로 자기를 좀 모질지 않게 쳐다봐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 영화를 너무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뭐 M차를 극장에서 하시든 나중에 또 OTT에서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이게 청불이 안 나온 게 너무 신기한데 약을 너무 하잖아. 아, 이거 카타르에서 금지됐어요. 아, 예, 그건 들었어요. 카타르에서는 과도한 마약으로 인해서 이게 뭐 약도 약이고 그리고 노출도 있고 한국에서는 원래 가슴 노출 있으면 안 돼요. 가슴 노출 있으면 15세를 주지 않아요. 이거 왜 15세가 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하나 그나마 생각을 하자면 한국에서는 초현실적인 것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심의에서. 그러니까 같은 목이 댕강 잘리는 영화여도요 유전은 15세예요. 유전 청불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주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목이 댕강 잘리고 귀신 같은 사람들이 성기를 드러내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영화에서 뒤에서 봉지를 씌워서 죽였다? 이거 청불받아요. 오방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는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고 원래 이 감독님이 잘하시는 거거든요. 뮤지컬 영화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도 강하고 또 원숭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걸 15세 생각하신다 그래서 자막을 순화해달라고 하셨었어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근데 클라이언트가 여러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결국은 순화 버전으로 썼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저는 뭐 돈 받는 입장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왕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해드리고 이렇게 나가고 크레딧에서 제 이름을 빼면 안 될까요? 라고 소심하게 왜 그랬냐면 막 자존심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내 마음대로 번역하지 못했어 이게 아니고 욕을 해요. 관객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자막이 들리는 영어는 되게 센데 자막이 A 재밌잖아. A B로 보면 이렇게만 나오면
저한테 이제 번역가가 함부로 수마했다고 혼을 내시니까 그게 싫어서 이걸 그러면 크레딧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마음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거에 한 80~90%까지는 썼어요. 그래서 맨 끝 대사가 그러니까 조카 이잖아요. fuck off잖아요. 여기 이게 딱 떠올랐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한테나 막 욕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엿을까 잡수든 뭐하든 니들 마음대로 해. 같은 거예요. 마지막 대사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딴따래 그러니까 뭐라 시부리든 가. 재밌죠? 아무튼 제가 생각한 내용은 그렇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의미도 있지만 Let Me Entertain You라는 노래를 선포하듯이 나오는 것처럼 영화적인 재미도 굉장한 영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나 자신과 화해해야 타인을 환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게 타인에 대한 분노와 경멸로 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해할 수는 없거든요. 나 자신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 비로소 화해해야 우리는 타자를 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는 더욱더 그렇죠.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영화는 일단 재미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영화적 재미를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을까. 예, 늦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